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뽀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뽀또님도 이야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금 너무나 좀 그로테스크하고 정말 좀 기괴한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비님 안녕하세요. 뽀또님. 여전히 목소리가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음질이 굉장히 좋은데 그래요? 이거 혹시 네. 폰 기종 좀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 폰으로 바꿀 것 같긴 해요. 이거 오래된 폰인데 이제 네. 아이폰 14입니다. 아이폰 최강이네 진짜. 와, 아이폰 14요?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이 15까지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15 전에 14로 중고로 좀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당근마켓에서. 네. 오늘 뽀더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지인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네, 오늘은 지인의 네. 이야기고요. 막 그렇게 무섭고 그런 얘기는 아닌데 듣는 분에 따라서 조금 이제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아껴뒀던 얘기이기는 하거든요. 이제 사실상 네. 불편할수록 좋긴 하거든요, 저희는.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이야기일지는 대략적으로 감은 왔는데 그래도 한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는 저의 또 철칙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뽀또죠.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돌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제 지인이기도 해요. 주변에서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지인이기도 해요. 요즘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육각형 인간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외모도 출중하고 똑똑하고 능력도 좋고 뭐 성격도 좋고 정말 뭐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늘 인기도 많고 그만큼 좋아한다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참 희한하게 자기만의 사람이 없는 그런 지인이었어요. 인기는 많은데 이상하기만치 항상 솔로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 본인이 눈이 굉장히 높거나 어장을 치고 다닌다거나 뭐 그런 흥미가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항상 의아해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그래서 소개도 여러 번 해주고 그냥 늘 조금 외롭고 고독한 존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주변에서는 저 친구는 대체 누구를 만나서 살게 될까 싶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사람이었는데 몇 년 전에 드디어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한창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결혼 얘기도 오가고 그러던 와중에 그 남자가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지하게 만나기도 했고 못 만나도 한 2년 넘게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게 평범한 이별보다는 파혼에 가까운 느낌이니까 돌순이도 이 갑작스러운 시련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요즘에 MBTI로 하면은 뭐 사람들이 너 T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돌순이는 파워 T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신년 운세도 잘 안 보고 그러던 사람이 대학교 입시 때 이후로 처음으로 집안에서 찾아뵈는 스님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게 된 거죠. 하지만 아시겠지만 불교의 주된 철학은 또 내려놓기, 흘려보내기. 그렇죠. 네, 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스님께서는 인연이 아닌 거다. 너의 인연이 아니고 시절 인연이다. 내려놓아라.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시고 돌순이도 이거를 머리로는 알지만 사실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 마음이 잘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답답함을 느끼다가 이제 수소문에서 능력 좋다는 신발 잘 받는다는 무당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도 저한테도 아는 무당이 있냐고 연락이 왔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찾아뵙는 무당분들은 연애사보다는 다른 쪽에 상담을 많이 해주셔서 저 역시도 이렇다 할 사람을 추천하지는 못했어요, 당시에. 그런데 돌순이는 그런 식으로 저 포함해서 여러 지인들한테 이제 계속 수소문을 한 거죠. 그러다가 저 밑에 땅끝 마을 그쯤에 정말 인적이 드문 시골까지 찾아가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뭐 나름대로 편견일 수는 있는데 돌순이도 이것저것 주워 들은 게 있다 보니까 무당초는 피해야겠다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더 인적이 드물고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당집을 찾아서 간 거죠.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정말 시골의 작은 마을에 있었대요. 예.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길도 덜 닦인 느낌으로 골목골목 비집고 들어가야지 겨우 찾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찾아가기 전에도 연락을 문자로 예약을 했는데 문자도 어르신들이 쓴 이모티콘 있잖아요. 물결에 막 그런 거 많이 섞어서 쓰셔서 아, 나이가 좀 지긋하신 선생님이려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시골까지 찾아가고 딱 갔는데 건물 외관도 일반 좀 오래된 집 같은 느낌이었대요. 그냥 주택. 그래서 딱 느낌이 아, 볼을 많이 닦으신 분일 것 같다 싶었대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돌순이가 앞서 얘기했듯이 점집을 거의 가본 적이 없었어요.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긴 모르지만 기분이 되게 예사롭지 않았다고 해요. 보통 미디어에서 보거나 돌순이도 예전에 한 번쯤 방문한 곳들은 그냥 일반적인 뭐 집안 분위기인 곳이 많았대요. 그냥 일반적인 네. 조명에 뭐 방에 제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요. 상 차려놓은 거? 그런 거 있고 그래서 뭐 신령님들 모시는 그런 거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부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방문한 곳은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니었던 거예요. 오. 완전히 대낮에 방문을 했는데 조명도 거의 없다시피 방이 너무 어둑어둑하고 정말 기도 올리는 초들로만 방을 밝히고 있어서 네. 돌순이 같이 이제 문외한이 봐도 뭔가 엄숙하다. 굉장히 위압감이 강하게 느껴졌대요. 이 무당 선생님의 외모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날렵하고 되게 화려한 느낌 그런 느낌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막 지긋한 어르신 느낌도 아니었대요. 문자로 예약할 당시에는 당연히 좀 지긋한 어르신 뭐 그런 느낌이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젊었고 사람 좋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서글서글한 느낌의 사람이었대요. 예. 어쨌거나 지방 쪽이다 보니까 사투리도 쓰시는데 그게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고 그냥 동네에 아는 사람 이런 느낌이었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이 낯설었으니까 돌순이는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조금 어둡고 하니까 무섭다는 생각도 들면서 방에 들어갔는데 문턱을 딱 넘자마자 무당이 혀를 끌끌 차더래요. 오. 그러면서 멀쩡하게 생겨서는 남자 하나 따라 들어온다. 헤어진 남자인가 보네 하더래요. 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점집을 종종 다녀봤지만 이렇게 딱 처음부터 뭔가 맞는 말을 들으면 뭐지? 굉장히 용한 곳인가? 하고 신뢰가 갑자기 생기거든요? 빙 둘러서 얘기한 거긴 한데, 그죠? 그쵸. 그런데 그냥 뭐 코에 골면 코골이 뭐 그쵸. 이렇다 하지만 뭔가 이 사람 잘 볼 것 같다 하면서 돌순이가 갑자기 뭔가 좀 철렁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간에 얼마나 속 답답하고 갈 곳이 없었어요, 돌순이가. 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했겠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경계심이 또 많이 사라졌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나 굉장히 경청해 보게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앞서 얘기한 건 좀 돌려서 말한 것 같은 발언이었다면 그 다음에 점괘로 풀어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자기 눈앞에서 보는 마냥 돌순이랑 전 남자친구의 만남부터 이별 이런 걸 다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싸웠고 결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문제가 있었고 뭐 남자 쪽에 엄마가 뭐 어쨌고 이런 거 다 얘기하더래요. 세세한 것까지. 네,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얘기들도 너무 세세하게 풀어서 말하니까 거기다가 돌순이네 가정사까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순이는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 처음 보는데 굉장히 신뢰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청산유수에다가 그렇다고 막 호통만 치는 것도 아니고 막 보듬어 줬다가 달래줬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마음이 지친 돌순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지가 된 거죠. 순식간에. 근데 이제 그 무당 말로는 그 남자랑 아직 인연이 남아있다. 괜히 이 사람 정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좀 기다리면 돌아올 것 같다 하더래요. 뭐 위로도 해주고 하면서 언제쯤 다시 연락이 올 것 같다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그 시기나 조언까지 해줬대요. 근데 문제는 그 기간이 당시에도 근미래가 아니었대요. 적어도 이제 몇 개월은 지나야 되는데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제 확답을 들은 것 같으니까 돌순이는 그 순간에는 마음이 좀 편해진 거죠. 그래서 온 김에 이 연애 말고도 이런저런 본인 인생에 대한 얘기도 좀 더 듣고 상담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무당이 마지막에는 돌순이가 멀리까지 찾아왔다고 하면서 촉혀두고 기도해주겠다고 배려도 해주고
신당 나가려고 하니까 막 이것저것 챙기면서 동자가 주는 거다 하면서 과자랑 간식도 잔뜩 싸주더래요. 돌순이는 정말 점도 잘 보고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분이시구나.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찾아뵈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참 그런 게 이렇게 힘들 때 위로랑 공감을 받으면은 그러면서 나아가서 어쨌건 해결책 비슷한 말을 들은 거잖아요. 돌순이는 오히려 이 헤어진 남자에 대해서 마음이 정리가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그냥 이때 연락 온댔으니까 나대로 일단 잘 지내고 괜찮아져야겠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머리로는 이때 연락이 온댔으니까 그 시기만 오매불만 기다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상대에 대해서 놓지 못하고 집착이 더 심해진 거죠. 근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돌순이가 앞서 말했듯이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거든요. 나름 전문직이고 직장에서도 직위가 낮은 편이 아니라서 직장 동료들한테는 당연히 말 못하고 가족들한테 말하면 가족들은 답답스럽죠. 갑자기 파혼한 남자 왜 기다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빨리 다른 남자 만나라고 뭐라 그러고 그나마 친구들한테 간간히 말했었는데 사실 친구들도 하루 이틀 들어주지 이게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더 못 들어주잖아요. 돌순이가 생각하기에 자기 모습이 좀 우습기도 하고 근데 힘들기도 하니까 그 뒤로도 그 무당을 계속 찾아가게 된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근데 또 갈 때마다 무당은 너가 이런 상황이라서 너무 힘들구나 하면서 단순히 남자뿐 아니라 돌순이 인생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항상 상담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하니까 돌순이는 이 사람이 거의 친구도 아니고 엄청난 조력자 같은 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무당이 또 너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직장에서 이 사람은 가까이 하고 이 사람은 멀리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귀인으로 거듭이 났대요.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그 당시에 직장에서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돌순이를. 실제로 갈등도 있고 정치질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좀 심했는데 근데 그 무당의 조언을 따라서 굉장히 잘 해결됐대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기도해주겠다 하고 부적도 내려주고 하니까 진짜 그 문제가 싹 해결이 된 거야.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딱 하나 그렇게 지내는데도 헤어진 그 남자친구한테는 연락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건 다 잘 맞았고 잘 봐두는데 돌순이가 굉장히 사람도 좋고 인기도 많고 겉으로는 되게 모자름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작 내 사람이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후폭풍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헤어진 사람만한 사람을 못 찾을 때잖아요. 그게 가장 타격이 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돌순이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았대요. 이게 이제 돌순이도 헤어지고 나서 마냥 무당 말만 믿고 기다린 건 아니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도 만나봐야지 하는데 없는 거지. 그런데 돌순이가 한창 이쁠 나이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본인도 이게 좋은 사람도 안 나타나고 전 남자친구는 연락도 없고 하니까 이 문제로도 계속 또 찾아간 거예요. 다시 찾아갈 때도 무당은 돌순이 볼 때마다 이번에는 일은 잘 풀렸는데 남자친구 아직 연락이 없네요 하고 뚝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한창 하다가 무당이 막 쌀을 몇 번 던지고 방울 몇 번 흔들어 제끼고 오방기 몇 번 꺼내고 하더니 남자친구는 돌아올 거다 확언을 하더래요. 그런데 말을 너무 안 듣는 남자다. 이 남자 자존심 고집 어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돌순이는 그럼 어떡할까요 선생님? 혹시 다른 남자 안 들어올까요?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 좋고 막 친절하고 서글서글하던 무당이 그 말 딱 듣자마자 눈빛이 확 바뀌면서 너무 무섭게 호통을 치더래요. 이 남자가 인연이 안 끝났는데 왜 다른 사람을 찾냐 이러면서 엄청 화를 내더래요. 뭐야? 그래서 돌순이는 너무 혼란스러워진 거죠. 이제 심란하고. 그래서 그럼 어떡할까요? 저 그냥 마냥 기다리나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하니까 무당이 아직 2년줄이 남아있다. 내가 도와주겠다. 나만 믿고 오면 된다. 너는 모든 일이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이제 돌순이는 이 무당한테 부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기도를 연장해서 하고. 그런데 이게 부적발인지 기도발인지 아니면 돌순이가 정말 마음 한구석에 미련을 못 버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 돌순이가 꿈을 잘 안 꾸는 친구예요.
약간 머리 대면 기절하고 자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꿈을 꿔도 잘 모르고 꿈을 안 꾸다시피 사는 친구였는데 돌순이의 꿈속에서 이때쯤부터 전 남자친구가 그렇게 자주자주 나타나더래요. 근데 나타나서 그냥 뭐 얼굴 비추고 끝 이게 아니라 돌순이한테 내가 그때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막 사과도 하고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케이크도 사주고 반지 사주고 꽃다발 주고 막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돌순이는 더 미련이 생기는 거죠. 집착같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돌순이가 꿈에서 그 남자친구가 또 나타나는데 그냥 그렇게 교류만 하는 게 아니라 손도 잡고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꿈을 꿨대요. 근데 모퉁이에서 무당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 꿈에서는. 근데 이 꿈에서 남자친구랑 산책을 하면서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이 남자친구랑 손을 잡는 느낌 그것까지도 너무 생생했는데 그것보다도 몇 발치 떨어져서 나무 뒤에서 무당이 쳐다보고 있던 게 너무 생생해서 자고 일어나서도 어안이 벙벙했대요. 그날은. 이게 대체 무슨 꿈이지? 했던 거죠. 아, 이 꿈을 무당 선생님한테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무당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최근에 무슨 꿈 꾸지 않았냐? 꿈 꿀 때가 됐는데 하면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돌순이가 뭐 요즘에 꿈에 자주 나타나긴 하는데 사실 가장 최근에는 남자친구랑 뭐 이런 일을 있었다 꿈에서. 그러니까 무당이 잘 됐다. 잘 진행되고 있는 거다. 그게 좋은 징조다 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주겠다 하면서 또 이제 확신을 주더래요. 근데 그 무당도 무당인 게 돌순이가 마음 아파하는 게 그렇게 마음이 많이 갔는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도와주더래요. 정말. 아무래도 남자와 연락이 없으니까 돌순이 기다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좌불안석인데 점쟁이가 남자는 여자가 없다 이런 것부터 확신을 주려고 지역이 다르거든요. 아예 돌순이도 다르고 남자도 다르고 무당도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그 지역도 다른 남자의 직장을 찾아가서 몇 시간씩 그 남자의 직장에서 죽치고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헐, 예. 이렇게 막 계속 보면서 와중에 계속 문자로 보고해주고. 근데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왔다. 여자 없다. 너 내 눈 의심하냐? 난 다 정확히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실상 뭐 무당을 떠나서 사설 탐정까지 해준 거죠. 그 정도면.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돌순이도 안정을 찾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맞나 싶더래요. 왜냐면 사실 믿음이 가면서도 이걸 다 믿을 수 있나. 불신도 조금은 있잖아요, 누구나. 이게 다 맞다 한들 이걸 그냥 기다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했어요, 이 시기 동안. 거기다가 가족이랑 지인들은 계속 너 다른 사람 안 만날 거냐 하니까 이 와중에도 계속 소개를 받았대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이유로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돌순이가 정말 인기도 많고 돌순이가 거절하면 거절했지 남자들이 거절한 적이 없거든요. 전무한 그런 케이스인데. 예. 근데 이제 이상하게 이 시기에 연락을 조금만 하다가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연락이 끊기고 어떻게 저찌저찌해서 간간히 실제로 만나는 날짜를 잡아도 당일날 연락이 안 되고 소개팅까지 꾸역꾸역 이어가고 한두 번까지 만나게 돼도 남자가 또 그냥 잠수 타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가당치도 않는 이유로 연락을 끊거나 예.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소개팅 어플 그런 것도 아니고 지인 소개잖아요. 근데 이런 매너 없는 경우가 소개팅 자체에서도 별로 흔치는 않은 일이지만 돌순이 인생에서는 정말 전무후무했던 거죠. 이런 일이 없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남자를 만나고 오거나 아니면 남자의 만남이 실패하거나 할 때마다 거의 2번의 한방꼴로는 무당이 연락이 오더래요. 네. 그러면서 남자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남자 만나는 거 같냐 이러면서 귀신같이 알고 연락을 하고 아 뭐 사실은 그렇다 하면은 그래도 혼내고 아 아니다 거짓말 치면은 왜 거짓말 치냐 너랑 나 사이에 거짓말을 치면 어떡하냐 내가 도와준 게 얼만데 이러면서 또 그렇게 혼을 내더래요. 그러면서 그 남자도 어차피 돌순씨 짝이 아니다 당신 짝이 아닌데 당신 짝이 있는데 왜 자꾸 그걸 못 기다려서 일을 그릇되게 하냐 이거 다 부정하는 거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럼 진짜 짝이 온다 이러면서 또 혼내고 다독여주고 왔다 갔다 하니까 돌순이도 이제 그냥 포기하듯이 된 거야. 자포자기 하면서 누구를 더 이상 만날 시도도 안 하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기간 동안도 돌순이는 며칠에 한 번씩은 전 남자친구가 나오는 꿈도 꿨지만 아까 얘기한 시점부터는 거의 항상 꿈에 무당이 나타났대요. 어디선가 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실제로 옆에서 같이 걸어가던가. 근데 무당이 나오지 않는 날에도 나이가 되게 지긋한 어르신이나 그런 분이 나와서 지켜보고 있고 어떤 날에는 어린 애기들이 와서 왁자지껄 막 같이 놀고 뛰어다니고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꿈들도 너무 아무렇지 않아질 정도로 일상적이 된 거죠. 예.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짧은 기간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1년 거의 넘는 기간 동안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누구 만나지도 못하고 말동무라고는 무당밖에 없고 무당이 해준 이야기로 굉장히 의지를 하고 그걸 넘어서 의존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어느 순간은 조금 거북해지더래요, 그게. 네. 왜냐하면 자기가 뭐만 하면 어디만 가면 누구를 만나려고 생각만 해도 전화가 오고 하는 게 맨 처음에는 되게 이 선생님도 어쨌거나 일을 하고 바쁘고 할 텐데 네. 날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해서 고맙고 배려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맨날 계속 전화가 오니까. 그런데 전화 와서도 내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 무섭기도 했겠죠, 그 당시에. 근데 사실 그걸 떠나서도 멘탈 회복이 너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찌르니까 옆에서.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무당이 정말 불편해졌던 계기가 있었대요. 어느 날부터는 꿈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남자친구보다도 무당 선생님이 중점이 되는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그냥 병풍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야. 어느 순간 꿈에서. 손은 분명히 잡고 걸어가고 뭐 스킨십을 하고 그러는데 이 남자친구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이 무당이 왜 옆에 있는 거지? 이게 계속 집중이 되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무당이 꿈에서 자기 손을 잡더래요. 그래서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꿈에서 깬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얘도 굉장히 이걸 당황했던 게 내가 무슨 꿈을 꾼 거지? 내 무의식이 이렇게 이상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자기 스스로 너무 불편해지더래요. 이 사람이랑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간 무당과 주로 소통하면서 지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점점 친구들이나 가족들과는 깊은 얘기를 못하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뒤돌아보니까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굉장히 스스로 고립이 되어버렸대요. 예.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돌순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무당이랑도 괜히 혼자 뭔가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해가 바뀌면서 또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대요. 언제까지 뭐 이렇게 살 순 없지. 나도 그래도 어떻게든 누굴 만나긴 해야지. 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갔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때마침 돌순이랑 아주 친하지만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던 어릴 때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 친구가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까 얼굴도 보고 그러자. 그러면서 새해인데 운세 같이 보러 가자 이러더래요. 자기 이모님이 다니는 점집이 있는데 정말 용하고 뭐 이번에 사촌 동생 대학 입시 다 맞추고 삼촌 승진 맞추고 모도 맞추고 어쩌저쩌 엄청 용하다 같이 가자 엄청 꼬시더래요. 그렇게. 근데 사실 돌순이는 이 초대에 응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던 게 이전보다는 그 무당과 교류를 적게 하고는 있긴 했지만 무당이 매번 신신당부했던 말이 우리 신당에서 기도를 해주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빌어주고 있으니까 괜히 다른 데 가서 부정 다 오지 마라. 못 가게 하는구나. 그럼 다 물거품 되는 거다. 너가 쏟아부은 돈과 노력과 시간 다 물거품 되는 거 원하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죠. 야, 예. 그런데 이 말을 하도 1년 동안 들었다 보니까 친구를 따라서 가도 되나? 싶기도 하더래요. 그 순간. 그래서 막 망설이고 하니까 친구가 왜 그러냐. 너 뭐 이런 거 안 보냐. 너 기독교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돌순이가 고민하다가 그냥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한테 뭐 이러이러해서 사실 딴 데 가면 안 된다고 들었어 하니까 친구가 야 그런 게 어딨어. 뭐 다른 데 가서 구술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세 한번 본다는데 그게 뭐 그냥 같이 가자 막 이러면서 꼬시더래요 계속. 그런데
친구 말을 듣고 보니까 돌순이 입장에서도 그래 내가 다른 신당에 가서 일을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그 땅끝 마을까지 가서 신년을 볼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도 오랜만에 와서 갈 사람 없을 수도 있는데 얘랑 보러 가야겠다 해서 둘이 약속을 잡고 점을 보러 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친구랑 점집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는 근 1년 동안 돌순이가 익숙해졌던 그 신당이랑은 또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래요. 오, 예. 조명도 그렇고 분위기 자체도 한결 밝고 굉장히 쾌적한 느낌이 들어서 이전 그 무당 내 당집만 왕래를 했던 돌순이는 이게 오히려 신기했던 거예요. 원래 당집이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두리번 거리고 막 구경을 했대요. 근데 무당이 딱 돌순이 보더니 왜 남의 당집 와서 이렇게 두리번거려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돌순이 내가 실수했나 보다 싶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는데 무당이 돌순이를 유심히 보더니 이상하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일단 누가 먼저 볼 거예요? 해서 친구 먼저 봤대요. 네. 돌순이는 거기 앉아있는데 돌순이가 막 산만하고 그런 친구 아니거든요. 오히려 차분한 쪽에 가까운데 근데 거기 앉아있는데 이상하게 막 계속 꼼지락꼼지락 거리게 되더래요. 어느 정도냐면 친구가 점괘를 듣다가 야, 너 화장실 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네. 그래서 그 점을 봐주시던 이 다른 무당 선생님도 돌순이를 계속 유심히 보게 된 거죠. 친구의 점사를 다 보고 나서 돌순이한테 대뜸 먼저 말을 하더래요. 아가씨, 내가 뭐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 이쪽이 전혀 아니다, 당신은. 심지어 뭐 향 냄새도 안 나고 뭐 방울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은 근데 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동자가 하나 따라다녀? 이러더래요. 스파이다 이거. 근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순이도 친구도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전혀 영문도 모르는 소리라는 듯이 반응을 하니까 무당이 계속 아닌가? 아닌데 맞는데? 아니 이상하다. 정말 진짜 이상한데? 그러면서 일단 이쪽 점사 보는데 저기 따라 들어온 동자가 너무 어수선해서 정신이 산만해서 혼났거든 내가 이러더래요. 돌순이 이름이랑 생일 알려달라고 해서 점사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점사를 보기 시작하면서 무당이 하는 말이 이상한 거 맞다. 일적으로는 걱정 없는 거 맞고 오히려 잘 흘러갈 거다. 근데 너 왜 남자가 뚝 끊겼지? 이러더래요. 원래라면 작년 중하반기 이때 말 때쯤부터 너가 만나서 정착할 남자 들어왔어야 되는데 왜 너 끊겼어? 이러더래요. 오? 그래서 돌순이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멍을 때리다 그냥 어버버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한 게 사실 전 남자친구를 저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 근데 연락이 안 와서 굉장히 고민이 크다. 다른 당집 가서도 봤는데 연락이 자꾸 올 거라고 기다리라고 했다. 하니까 무당이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표정으로 그럼 그 남자 이름 좀 알려주세요 하더래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 이름을 말하니까 무당의 표정이 싹 바뀌더니 무슨 소리야? 걔는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어. 너 그거 모르고 지금 몇 달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러더래요. 걔 너랑 헤어지고 얼마 뒤에 사고치고 등 떠밀려서 그냥 바로 장가 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 무당 선생님이. 그런데 돌순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격을 받죠. 그래서 할 말이 있고 아닌데 없다고 했는데 그분이 직접 보러 가셨거든요. 전 남자친구 직장까지 가서 봤다고 없다고 했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원래 연락하던 무당을 대변해주고 있더래요. 그때 무당이 혀를 끌끌끌 차면서 너 그 무당이 너한테 준 거 있니? 물어보더래요. 그랬더니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못하니까 무당이 너 전 남친 붙여준다고 뭐 준 거 있지? 하고 보여달라고 하더래요. 동장가? 부적인 거죠. 예. 그래가지고 돌순이는 이 무당이 분명히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부정 탄다고. 그래서 이거 보여주지 말라는 거 어떡하지?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러고 또 고민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예. 그때 새로운 무당 선생님이 보고 있다가 그거 엉터리니까 얼른 내놔. 막 결혼한 놈이랑 붙여준 부덕이 어딨어? 이러면서 호통을 치더래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맞죠. 예. 결혼한 남자면 애초에 다시 만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예. 그 말 듣고 이제 돌순이가 정신을 차리고 부적을 일단 꺼내서 보여줬대요. 근데 그 부적도 돌순이가 얼마나 간절하게 모시고 다녔으면 정말 고이고이 모시고 다닌다고 조그만 지퍼백에 넣은 거를 또 복주머니에 따로 넣어서 들고 다닌 거를 무당이 한 번에 착 이렇게 꺼내본 거죠. 예.
딱 보더니 재수 안 붙었다고. 남자 다 떼어놓고 찢어놓는 부적을 들고 다니냐고 막 바로 화를 내시더래요. 헐. 그러면서 그 옆에 초에 바로 불을 붙여서 태워버리더래요. 근데 그렇게 시꺼멓게 타오르더래요. 그 부적이 진짜. 이게 근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돌순이도 그 옆에 친구도 그냥 뭐 어쩔 줄도 모르고 있는데 무당이 옆에서 한다는 얘기가 동자가 부적 왜 건드냐고 화낸다. 쟤네 일 안 하니? 왜 지 도사 옆에 안 붙어있고 널 쫓아왔어? 하면서 또 호통을 치더래요. 예. 그러면서 일단 그 무당 연락 오면 받지 마. 받지 말고 무당이 너 또 준 거 있을 거야 분명히. 그거 가져와. 시키더래요. 근데 실제로 돌순이가 부적 외에도 받았던 비방 같은 게 있었대요. 그거를 침대 옆에 두고 자라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날 바로 당집에 들고 간 거죠 다시. 이거는 오색 주머니에 들어있었는데 돌순이는 이거를 받기만 받았지 열어본 적은 없었대요. 예. 왜냐하면 이거 역시도 전 남자친구랑 잘 되라고 받은 건데 무당이 이거 열어서 보면 부정타니까 열지 마라 해서 한 번도 안 열어보고 말을 굉장히 잘 들었던 거죠. 근데 이게 또 새로운 무당 선생님 손에서 완전히 개방이 된 거예요. 네. 처음에 봤는데 굉장히 그 조그만 주머니에 뭐가 알차게 많이 들어있더래요. 그냥 문외한인 돌순이가 보고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많다. 그런데 다 한 쌍씩인 것은 알겠다 싶더래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띈 거는 작은 색시랑 신랑 인형. 걔네 홍실청실 묶여있고 뭐 자석도 있고 와중에 거기에 또 마커로 이름같이 한자로 뭘 써놨대요. 근데 이름이 한자로 써져 있었어요. 이게 좀 저는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는 돌순이가 바로 알아봤대요. 돌순이 본인의 이름이라서. 근데 반대쪽에 써있는 이름은 뭔가 싶더래요. 예.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돌순이가 그 무당과 연애 고민만 이야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네. 정말 인생의 모든 영역을 털어놓고 얘기했는데 돌순이가 개명 고민을 할 때 자기 한자 이름을 알려준 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남자친구의 이름은 알려준 적이 없었어요. 한자 이름을.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른 이름이 뭘지는. 그래서 돌순이도 순간 보면서 하고 뇌정지가 완전히 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었던 거죠. 왜냐면 저희 같은 삼자가 듣기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당사자는 그쵸? 그걸 보고 그 무당 선생님이 천하의 썩을 놈이라면서 노발대발 하시고 무당한테 전화하라고 시키더래요. 돌순이한테. 근데 돌순이가 전화를 해도 안 받더래요. 이 무당 선생님 이것 봐라 하면서 꼴에 신 모신다고 이건 또 안 와보지? 하면서 막 엄청 화를 내시면서 전화번호 달라고 내가 전화해보겠다고. 만약에 안 받으면 이번 주말에 같이 내려간다고 하면서 무당 선생님이 본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받았대요. 그래서 받자마자 무당 선생님이 당신 김돌순 씨 알지? 이러면서 노발대발 하니까 어디서 구태 먹어서 돈 떼어먹는 것도 아니고 얘 팔자 망쳐놓고 무슨 막 떼먹은 짓이냐고 막 호통을 치더래요. 근데 박수가 오히려 발뺌하고 큰소리 치면서 힘든 중생 내 신들이 구제해준 걸 왜 나한테 큰소리 치냐고. 당신은 모신 신도 없냐고. 제 꼴을 보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온 거죠. 네. 그때 무당 선생님이 코웃음 치면서 구제는 무슨 구제냐. 네 동자들이 얘 좋다고 하든? 엄마 만들어달라 하든? 이러면서 그래서 올 때마다 지들 과자 쥐어준 거야? 네 짝도 아닌 걸 네가 왜 탐내? 니네 할머니가 안 말리디? 네가 신을 모시는 놈이 맞아 이 더러운 거사?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욕을 한 거예요. 예. 근데 한참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박수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다는 얘기가 나는 해줄 거 다 해줬다 하고 뚝 끊더래요. 그냥 아무런 부정도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딱 그 말만 하고 끊더래요. 그러니까 뭐 이미 다 눈치채셨겠지만 그 무당 선생님 말로는 그 박수가 무슨 심보에서든지 돌순이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겠죠. 처음에는 잘은 그렇겠죠. 모르겠지만. 네. 네. 근데 점점 이제 완전히 고립시켜놓고 좀 가스라이팅 하면서 자기가 차지를 하려고 했던 것 같더래요. 왜냐면 부적 그려놓은 거 보니까 나름대로 부적발도 있고 근데 뭐에 쓰인 건지 아니면 박수무당의 얼굴을 못 봐서 모시는 신이라는 게 원래 이상한 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해서는 안 될 짓을 계속 하려고 한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순이는 이제 충격이 가신 다음에 무당한테 뭐라고 따지고 싶었대요. 돈도 돈이지만 자기 시간을 들여서 장기간 팔자 꼬아놓은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통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네가 꼬아놓은 거 네가 돌려놔라라고라도 하고 싶었대요. 자기는. 네. 그런데 뭐 다음은 예상하셨겠지만 그 무당은 번호도 바꾸고 잠적했던 거죠. 뭐 다행히 돌순이는 그 뒤에 신기하게도 다시 멀쩡히 연애를 했어요. 정말 네. 이 사건이 있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멀쩡히 연애하고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을 수도 있는 게 저도 이전부터 들었던 얘기가 연애나 특히 재회 그쪽으로 도와주시는 점쟁이들이 간혹가다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고 저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은 진짜 신을 모시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렇게 좀 치밀하게 엮인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서 오늘 이렇게 들고 와봤고요. 와. 근데 이제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돌순이 미련하다 저런 미신을 믿냐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그냥 절박한 마음과 정신 상태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쉽게 휘둘리고 정말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섭고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공유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 얘기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심각해요.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무당분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결국에는 사회적인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정말. 충분히 이미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돌순이도 이제 뭐 아주 막 큰 돈은 아니었다 해도 그거를 고소를 하고 싶었대요. 그게 또 안 되죠. 근데 네, 안 되죠. 예. 네, 그게 증명도 안 되고 하니까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다. 그쵸? 이래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그 동자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진짜 막 센 무당들 말고 좀 그냥 보통 무당이거나 아니면 좀 하급 무당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스파이 붙여놓는 거거든요. 걔네들 말이 잘 들어요. 네. 부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동자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갖고 봤던 거나 들었던 거를 그대로 와갖고 쪼로로 다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붙여놓거든요. 맞나봐요, 정말. 그러니까 네. 귀신을 다룰 줄은 아는데 그러니까 찐무당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을 모시는 무당은 아니기 때문에 귀신을 부리니까 내용은 접하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로 무당분들이 어떤 물건 줄 때 왜 함부로 받지 말라고 하는지는 꼭 아셔야 돼요. 진짜로. 맞아요.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특히나 동자 쪽에 관련된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맞아요. 네. 그게 지나고 보니까 과자 같은 것도 자기가 받으면 안 됐던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과자도 안 되고요. 조그마한 애기 오방기 있어요. 조그마한 거. 그런 것도 주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받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현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뽀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언변은 역시나 여전합니다. 여전하네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그냥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무당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무당을 찾아가기보다는 일단은 뭔가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털어놔보고 그러고도 안 되면 가시겠죠. 하지만 그런 거는 일반 사람이 봐도 눈에 보이는 거니까 간절하고 절박한 게 보여요. 그게 티가 난단 말이에요. 웬만해서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책벌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책벌레님께서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현직 변호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들도 있지만 귀신이 무서웠던 그런 이야기들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양쪽 다 가지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책벌레님. 오랜만에 또 책벌레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울까요?
오늘은 영적인 이야기인데요. 불교하고 조상과 관련한 좀 신기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고요. 오.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릴 점은 지금 저희 아이가 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호. 여차하면 제가 갑자기 목소리가 뚝 끊길 때가 있지 않을까. 아, 충분히 이제 공감하면서 이해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첫 번째 시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족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모두 불교에 귀의를 해가지고 네.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집인데요. 오늘 시참의 경우 중심 인물이 바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저희 어머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배경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아주 나이가 들어서 낳은 늦둥이 막내였거든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어머니가 한 3살 때쯤부터 그 뒷산 꼭대기에 있던 동네 절에 그 새벽 기도가 보통 3시에 시작하거든요. 새벽 3시에 절에. 새벽 기도를 하러 3명이서 매일매일 가셨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갔는데 그 새벽에 절에 올라가는 길에 외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는 부처의 세계에서 하나이고 부처님 안에서 늘 만날 수 있으니까 외로워하지 말고 만일 네가 혼자가 되더라도 가까운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 늘 너를 우리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예견이라도 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5학년 때 한날 1시에 같은 사고로 2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초등학교 6학년 1년간 그리고 중학교 3년 동안은 이미 그 외삼촌 이모님들이 다 결혼을 하셨으니까 네. 같이 살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하셔서 이제 엄마 아빠랑 살던 그 집에서 혼자 지내셨대요. 네. 그래서 이모님들이 돌아가면서 반찬 정도를 챙겨주면 엄마는 밥을 해서 학교 갔다 와서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래서 새벽 3시가 되면 이제 부모님이랑 셋이 올라가던 그 새벽 기도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혼자 다니신 거예요. 네. 그 기도가 70평생 지금 이어지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생활화 하시는 걸 보면서 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참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직 고시 준비할 때 듣게 된 얘기를 이제 들려드릴게요. 제가 고시 준비할 때는 토요일에 본가에 가서 하루 자고 그 일요일 새벽 기도를 같이 갔거든요. 부모님이랑. 이제 3시에 시작하니까 일찍 일어나서 가가지고 차를 몰고 가서 이제 천수경에 108배 그리고 스님 기도 다 끝나고 나면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절 화장실역 공터에서 마음챙김 명상도 하고 광명진원 기도를 하겠다고 나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팔을 딱 잡으시면서 거긴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싶지만 일단 기도는 해야 되니까 그 대웅전 앞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해가 뜨고 사시 기도를 다 마치고 차를 몰고 집에 오면서 여쭤봤어요. 왜 공터에 못 가게 하신 거냐고 아까. 그러니까 거기는 영가 소리가 들려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절이랑 관련해서 어머니가 거의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평생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절에서 보이는 영가 이야기를 그때 처음 하셨었거든요. 오, 예. 여쭤보니까 그 절에서 8월 그 백중기도에 들어가면 백중기도 한 달이 넘도록 이제 화장실 바로 옆 공터에서 막 싸우는 소리를 옹성성성성성 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였어요. 예. 근데 그 공터가 영가 관련한 물건을 태우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같이 새벽 기도를 가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소리를 어머니 들으신 건데 거의 공터 전체에서 사람들이 제자제자제자제자제자 하는 소리가 웅웅웅 이렇게 퍼지시는데요. 근데 거의 10년 넘게 그 당시 10년 넘게 들으셨다 하니까 여쭤보니까 지금도 들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올해도 들으셨고 그러니까 20년 넘게 듣고 계시는 거죠. 근데 특이하게 그 소리가 화장실 들어가면 딱 들리기 시작해서 화장실을 나오는 순간 TV 탁 끈 것처럼 뚝 끊긴다고 하셨어요.
그걸 20년 전에 처음 겪었을 때는 화장실에 들어가 봤다가 나왔다가 들락날락 이렇게 해보시다가 영가들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셨는데, 제가 공토 쪽에 가보진 않으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불교 경전에도 귀신들이 부처님 설법 들으러 온다는 글귀가 여럿 있는데 그분들도 결국 부처님 말씀 아니면 스님 설법을 들으러 오신 걸 거다. 우리가 함부로 그런 식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해주신 이야기가 백중과 같은 영가기도 시기가 되면 설법전이나 큰 법당에 가족들이 조상들이나 최근 돌아가신 가족들 이름 쭉 올리고 거기에 과자나 빵도 올려두고 기도도 하고 큰 스님들 모셔서 설법도 듣거든요. 이렇게 백중기간에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로 시작해서 사시예불 끝나고 점심 식사 전에 꼭 그런 법당에 들러서 조상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막 뛰어 들어와서 맨발로 그 스님들의 방석 위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개구리처럼. 장난을 막 치는 모습인데 처음에 그걸 보셨을 때는 아이고 쟤도 부모는 어디 있길래 애도 양말도 안 신기고 저러나 절 방석은 밟으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주변에 친한 보살님이 보여서 아이고 보살님 쟤들은 누구 집 애들이냐고 이러니까 그 보살님이 애들이요? 애들이 어딨어요 보살님? 이렇게 되물으시더래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바로 2, 3m 눈앞에서 애들 4, 5명이 방석 위를 막 뛰어놀고 있는데 저게 안 보인다고? 이러면서 약간 벙쪄서 애들을 유심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전혀 그 아이들을 못 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저 애들이 영가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고 하셨고 그 뒤로 백중영가 시기가 되면 그런 아이들이 유난히 방석 위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백중 기간 동안 스님이 기도 시간이 다가오면 그 법당 구석구석에 수십 명씩 구겨지듯이 많은 영가들이 겹쳐 서 있는 게 보이셨고 스님이 목탁을 탁탁탁탁 치면 어떤 영가는 박수를 짝짝짝짝 치거나 박자에 맞춰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거나 그 가족들이 올려놓은 사탕이나 빵도 주워 먹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영가 기도를 올리는 건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셨다고 하셨고 좀 안타까웠던 점은 그 어린아이들 영가인데 아이 영가들은 할머니나 엄마가 기도를 하러 법당에 들어오면 옆에 서가지고 그렇게 얼굴을 쳐다본대요. 오, 예. 엄마 얼굴도 이렇게 만지고 손도 막 이렇게 안 잡히지만 손도 이렇게 만져보고 그 엄마 무릎에 앉아서 엄마 얼굴을 한참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영가 세계와 인간 세계가 별개가 아니구나라고 깨달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또 지장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시겠지만 그 절에는 다 지장전이 있거든요. 지장보살님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불교에서 영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보살님이신데 네. 그래서 이제 지장전에서는 보통 돌아가신 분들 제사도 모시고 그분들 사진도 올려놓고 스님들께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백중 때가 아니어서 영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기셨대요. 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지장전 구석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는 영가랑 사람을 전혀 구분을 못 하시거든요. 기운도 전혀 별다르지 않대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네. 처음엔 제가 왜 저기 혼자 있지? 엄마 기다리나? 이렇게 하셨는데 다음날 새벽 기도를 오셨다가 지장전 쓱 지나갈 때 그 애가 서 있는 모습 그대로 까만 그림자가 구석에 덩그러니 서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해가 떴을 때 다시 슬쩍 들여다보니까 그대로 계속 서 있더래요, 그 아이가. 그래서 영가였구나 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셨는데 몇 주가 지나도록 계속 서 있으니까 이제 신경이 쓰이셨는데 가만히 서 있었다면 신경이 안 쓰였을 텐데 그 아이가 갈수록 지장전에 기도하러 들어간 사람을 빤히 째려보거나 다가가거나 사람에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싹 다가가고 이런 거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머리카락도 점점점 헝클어지듯이 약간 산발이 되어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걱정이 되니까
지장전 앞을 지나갈 때면 되게 유심히 보셨는데 하루는 어머니랑 친한 보살님이 그 지장전에서 절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약간 바람이 싹 불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분 옆에 확 붙어서 엎드려 있는 그분을 째려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보살님 하면서 이제 부르셨대요, 그분을. 하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하면서 그 보살님을 지장전 밖으로 이끌어내고 어영부영 그렇게 넘어가셨는데 문제는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새벽 3시에 스님 기도가 끝나고 스님이 나가신 후에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서 관음정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화장실 다녀온다고 일어나서 나가자마자 그 법당 입구 쪽에서 저기 아줌마 하는 거예요. 아이 목소리로, 여자아이 목소리로. 어머니가 소름이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쳐다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관음정근을 그 순간 멈추고 그 광명진언이 있어요. 절에는 불교에는 광명진언이 있는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독송을 하셨대요. 엄마 기준으로는 1시간이 넘게 광명진언을 독송을 하셨다 하셨거든요. 근데 화장실 간 아버지는 오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1시간이 넘게. 근데 그 여자아이가 계속 아줌마 저기 아줌마 저기요 이렇게 목소리가 광광광 울리듯이 계속 들려가지고 땀을 벌벌 흘리면서 광명진언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등을 팍 쳐가지고 헉 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아버지가 어디 아프냐고 왜 이렇게 땀을 흘리냐고 아이고 난리가 나서 땀을 막 닦아주시니까 엄마가 아니 화장실 간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빠가 내가 언제 화장실 갔냐고 네. 계속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같이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할 때 아빠가 옆에 계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말로는 엄마가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시다가 그 광명진언이 옴 아무가 바이루차는 마무데르마니 파드마 지바라 프라바르타의 훔이거든요. 빨리 말을 하자면 예. 이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갑자기 어머니가 오마무가 바르자 이렇게 막 하시더래요. 엄청 빠른 속도로 막 몸을 떨면서 막 숨도 안 쉬고 하시는 걸 아버지가 옆에 느껴지니까 사실 부모님은 각자의 기도에 대해 노터치이시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땀을 주룩주룩 흘리니까 등을 탁 때리신 거예요, 그 순간. 근데 아버지 말씀으로는 자기는 화장실도 가지 않았고 간다는 말도 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지장전 아이가 탈이 났구나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시다가 그 법당마다 담당 보살님이 계시거든요. 법당 보살님이. 그래서 법당 보살님한테 지장전 대청소를 해보시는 게 어떠시냐고 구석구석 혹시 나무 틈 사이사이 다 보시면 먼지라든지 뭔가 빠뜨린 거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넌지시 말씀을 드리니까 예. 법당 보살님이 날 잡아서 하겠다 하신 거죠. 그래서 청소를 싹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이가 안 보이더래요. 법당 보살님한테 슬쩍 물어보니까 아이고 안 그래도 구석구석 청소를 했는데 아주 작은 복주머니가 그 법당 나무 틈 아래에 막 끼워져 있는 걸 발견을 하셨대요. 근데 그걸 열어보니까 그 여자애들이 낄만한 반지하고 종이가 돌돌돌돌 말려져가지고 테이프로 붙여져서 들어있어가지고 그대로 스님께 드렸더니 지장기도 담당하시던 스님이 딱 보자마자 굉장히 삿된 물건인데 어디서 났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님이 가져가셔서 직접 기도를 해서 처리를 하고 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절대로 영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엄마는 이렇게 호되게 겪었는데 예. 이로는 이제 이런 아이를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심하게 겪은 적도 없으시지만 저보고는 웬만해선 나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관련되어 있지만 조상님 얘기가 하나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변호사가 돼서 이제 저의 일로 누군가를 고소를 했던 최초의 사건이에요. 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첫 시참 때 등장하셨던 저희 친할머니랑 아버지 관계가 악화일로였던 이유가 사실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그 할머니가 병원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방치한 것이 좀 컸거든요. 네.
민며느리였던 작은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 병원을 한번 데려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고 이 집안이랑 인연을 끊어야겠다 하셨는데 그 어머니하고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다시 모자 집안 인연이 이어졌어요. 그 이유가 사실 첫째로 재산은 반드시 내 손으로 치르겠다는 엄마의 의지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때까지 살아계셨던 저희 증조 할머니에게 있어요. 엄마는 그 결혼하자마자 시대 식구들의 비난, 고화 주제에 뭐 혼수가 있답니다. 막 이런 구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묵묵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 별채에 방치돼가지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계시던 그 시할머님이 눈에 너무 밟히셨대요. 그 시할머님이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저의 외할머니랑 닮으셨대요. 엄마 말로는 자기 엄마가 생각이 나니까 그분이 너무 눈에 밟혀서 신혼 초기에 한 2-3시간 거리에 있는 시골까지 한 3-4일 정도씩 내려가셨거든요. 엄마가. 시골에 내려가서 시할머니 밥 챙겨 먹이고 씻기고 빨래 빨아서 널어두고 둘이서 수다 떨면서 시간을 보내셨다는데 임신하면서는 아예 저한테는 증조 할머니죠. 저희 증조 할머니를 신혼집에 데리고 오셨어요. 엄마가 임신하면 운신이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오빠랑 제가 태어났을 때 증조 할머니가 집에 계셨거든요. 저희 집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까지 오래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남기셨던 유언이 뭐였냐면 이제 이 세상에 귀신이 만약에 있다면 내가 귀신이라도 돼서 너희 식구를 평안하도록 돕겠다고 그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제가 변호사가 되고 3년쯤 지났을 때 어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니어 변호사였던 A 변호사랑 조인을 할 일이 있었어요. 업무적으로. 그 A하고는 1년 정도 쭉 같이 일을 했었고 쿵짝이 되게 잘 맞았거든요. 여성 변호사다 보니까 편하고 좀 무난하게 다 좋았어요. 저는 뭐 남자 변호사라 해도 뭐 편하게 다 일을 잘 했지만 그 친구가 유난히 애교가 좀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당시 제가 결혼 일자가 잡히고 A랑 같이 일하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가시화되었을 무렵에 A랑 협업이 마무리되면 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다른 곳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결혼 날짜가 다가오니까 완전 무슨 애기라도 낀 것처럼 제 물건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몇 년 동안 손수건 매일매일 들고 다니던 손수건이나 되게 오랫동안 썼던 만년필 그리고 시계 뭐 수건, 칫솔 이런 거 있잖아요. 사소하게는 칫솔, 수건 이런 게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건을.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없어졌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인연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사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기 2주 정도를 앞두고 A가 저보고 책 변호사님 저 무당을 보러 예약을 했는데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강력하게 경고를 했던 말씀이 무당은 호기심이라도 보러 가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굉장히 강력한 룰이 있으니까 아니 나 못 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너무 무서운데 제발 같이 가달라고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우면 가지 마 예약 취소해 그랬죠. 무서운데 그런데 왜 가 이랬는데 그 이야기를 출근하자마자 나눴었거든요. 근데 오후에 다시 저한테 와서 그럼 그 무당집 근처 카페에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 정도는 해줄게 라고 하면서 좀 경계심이 들었지만 그래 뭐 카페에서 잠깐 기다려 볼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당산역 근처였거든요. 그 무당집이. 당산역에서 내려가지고 어디 골목으로 들어가면 작은 카페가 하나 있고 무당집은 그 역 건물 3층인가 4층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 꼬불꼬불 골목길을 들어가서 카페로 가고 A는 무당집을 향해 갔어요. 그때. 근데 한 30-40분쯤 됐나? A가 카페에 딱 들어왔는데 뭔가 좀 격앙된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 되게 안 좋은 표정에 약간 흥분해서 숨을 몰아쉬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너 잘 봤냐? 이러니까
예, 변호사님, 그냥, 안 된대요. 오늘은 이렇게 애가 약간 멍 때리듯이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카페 들어온 지 몇 분도 안 돼가지고, 그 무당집에서 접수 받으시는 분 있잖아요. 예? 그분이 카페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몰랐죠.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네. 그분이 대뜸 그 A 변호사는 본체 만체하고 저한테 책벌레 변호사님이시죠? 그러길래 예, 누구세요? 하니까 나는 무당집에서 접수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선생님이 내려올 수가 없어서 대신 왔다고. 지금 선생님 다리가 좀 아프셔가지고 직접 오고자 하셨는데 못 오셔서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카페 들어왔을 때부터 이 A 표정이 완전 하얗게 질려가지고 완전 굳어있는 상태에서 분노에 찼다고 해야 되나? 당혹스러운 표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런 애매모호한 표정이어서 뭔가 심상찮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분이 불쑥 그 누런 종이봉투 있잖아요. A4 용지가 들어가는 크기의 종이봉투를 반으로 접은 거를 저한테 건네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려드린다고 하면서. 그래서 몇 번이나 허리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한 10번은 넘게 죄송하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당집 명함을 주고 가셨어요. 그분이. 황당하죠 사실은. 그래서 네. 제가 바로 봉투를 확 열어봤어요. 제 물건들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봉투 안에 제가 잃어버렸던 물건들이 제 손수건, 펜, 시계, 칫솔, 그리고 좀 작은 손수건 있잖아요. 손 닦는 수건 이런 게 다 들어있고 나중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물건을 다 쏟아보니까 제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게 몇 가닥씩 들어있고 근데 머리카락은 구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는 걸 싫어해서 모나리자 티슈를 펼쳐놓고 머리카락을 모으거든요, 제가. 예. 그거를 곱게 싸서 버리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습득을 하면 머리카락 이거는 쉬운 것이고 딱 보니까 얘가 훔친 거잖아요, A가. 그렇지. 예. 그래서 무당이 그거를 받았는데 어떠한 연유로 저한테 돌려준 거죠. 사실 저는 무당과 관련해서는 무서울 것도 없고 제가 할 말도 없었어요. 중요한 건 그때 제가 엄청 화가 났던 건 비록 선후배의 관계지만 이 친구는 변호사잖아요. 네. 근데 남의 물건을 훔친 거잖아요, 변호사가. 제가 내용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카페에서 나한테 할 말 없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겠죠. 고개를 숙이고 발발발 떨고 있길래 일단 거기서 제가 통보를 했어요. 내가 내일 접수를 할 거라고 고소장을 절도로 정리를 해서 고소장을 할 거다 이렇게 통보를 했고 너도 성실하게 진술을 하고 조사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짐을 바로 챙겨서 나왔어요. 예. 무당이 명함을 줬기 때문에 그래 무당이 명함 줬으니까 무당이랑 같이 절도 교사 정범 또는 절도의 공동정범으로 고소장을 집어넣었죠. 두 사람 다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일주일이면 A하고의 협업이 마무리가 되고 제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딱 헤어졌거든요. 그 이후로 사건이 쭉 진행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경찰 측에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범죄의 동기. 이거는 수사기관이 무조건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물어보니까 기운을 가져가려고 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경찰이. 그래서 이제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을 이제 무당이랑 같이 논의를 하면서 물색을 하던 중에 이렇게 이제 제 생일도 물어보고 했거든요. 선물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 기운을 지운 게 제가 걸린 거였어요. 그 중에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래서 조사 결과 A가 되게 적극적으로 종용한 부분이 큰 걸로 판단이 돼서 절도를 무당히 교사를 하거나 이걸 가지고 와 이렇게 하거나 같이 훔쳤다거나 이제 공동정범이죠. 이렇게 볼 증거는 없다 해서 무당은 무혐의가 나왔어요. 절도와 관련해서는. 증거 좀 불충분으로. 네네. 근데 A 변호사는 초범에 반성을 하고 있고 물건을 모두 돌려줬고 탄원서가 막 올라오고 하니까 제 예상대로 기소유예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예상을 했죠. 이 정도면 기소유예 나온다는 거를 제 물건을 아예 못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다 받았고 이 물건들이 뭐 칫솔, 수건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굳이 이 아이를 고소를 했었냐면 변호사잖아요, 얘는.
그리고 얘가 한 번 하고 말 것 같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무당에 빠져 있는 걸로 네. 이제 소문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 일 있고 나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무당에 약간 미쳐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다고 들어서 내가 이때 고소를 안 하면 이 아이의 인생이 망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얘가 기소유예를 받으면 어쨌든 구속구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번에 뭔가 훔치려고 할 때 유예된 기소권이 이미 있기 때문에 망설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사건이 기소유예로 결론이 나고 반년이 훨씬 지났을 무렵에 애가 연락이 와가지고 다시 만났어요, 잠깐. 애가 말하기를 잠시 일을 쉬고 몇 달 여행을 나가는데 마지막으로 꼭 만나고 싶었다. 그러면서 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뭐 이랬고 저랬고 하는데, 근데 이 아이가 죄송한 거는 제 기운을 빼앗으려고 했던 게 죄송하다. 무당이랑 같이 이런 일을 한 게 죄송하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왜 그런 행동 했냐 물어보니까 저는 어려서 부모가 이혼하고 운이 항상 없었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길래 너무 답답해서 너의 잘못된 점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절도를 했다는 거다. 내 기운을 뺏고 말고 이런 건 다 헛소리인 거다. 그리고 너는 지금 변호사실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뭐가 운이 안 좋냐고. 완전 너는 헛된 망상이다 그거 다. 아이고. 예.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였는데 제가 되게 큰 소리로 막 그때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막 다 쏟아내고 나서 목이 아팠으니까 그때 떠올려보면. 그러니까 그 아이의 불운은 그 아이의 생각인 거예요, 결국. 그 아이의 생각 자체가 그 아이의 불운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빨리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그런데 근데 걔는 그게 궁금해서 나왔던 거예요. 결국 생각해보면. 네. 마지막으로 저한테 왕할머니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말에 엄청 소름이 돋았거든요. 정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온몸에. 제가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를 잠깐 설명을 자세히 해주기를 무당이 저를 데리고 오라고 했던 이유가 A인 생각에는 제 기운을 더 많이 뺏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A는.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 무당은 저한테 물건을 다 돌려주고 사죄를 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가 그날 무당집에 들어가자마자 본 광경이 약간 무당 얼굴에 구안화사가 온 것처럼 이제 한쪽이 좀 마비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다리도 제대로 못 걷고 그래서 기괴했대요, 되게. 그러면서 무당이 왕할머니가 노했다고 계속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날 이후로 A도 잠들려고 하면 가위에 눌리면서 엄청 무섭게 생긴 할머니가 저 구석에 있다가 얼굴을 확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확 깨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이게 계속됐다고. 근데 그때 당시도 그런다고 얘기를 해서 사죄를 하려고 저한테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그게 멈추지를 않아서. 그래서 제가 왕할머니는 무슨 왕할머니냐, 너는 신점 좀 그만 보고 다녀라 이러고 대화를 탁 끝냈는데 사실 그 왕할머니는 세상에 딱 한 분이시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증조할머니이신데 오빠는 그 증조할머니를 그냥 할머니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저만 왕할머니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무당이랑 A에게 영향을 준 게 결국 우리 증조할머니였구나 이렇게 유추가 됐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네요, 이거는. 확실히.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왕할머니 관련해서도 죄송하고 막 계속 그런 얘기를 두서없이 저한테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날 만났을 때. 그리고 저는 이 A와의 사건에서 제일 좌절했던 점은 이 아이의 힘듦이 이미 뇌에 딱 프레임으로 자리를 잡아서 굳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는다는 점이 너무 좌절스러웠고, 사실 그 세상에 누구나 자기 몸만큼 힘들잖아요. 누구나. 맞죠. 모든 인간들이. 근데 이 친구는 너무 거기 매몰돼가지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자기 파괴인지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사주나 신점 이런 거랑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도 사실 1년에 한 번은 사주는 보기는 해요. 네. 근데 무당은 제가 직접 본 적은 없거든요. 사주 같은 경우도 이제 귀족님들께서 생각하시기를 뭐 기본적인 사주의 틀이 고정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그랬었어요. 네. 어릴 때는. 근데 사주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간다고 내심 생각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사법고시 합격하던 해 기준으로 그 작년에 그러니까 합격 1년 전에 그 사주가들을 5명이나 만나셨거든요. 유명하다는 사주가들을 다 찾아다니신 거예요. 제가 합격을 하지 않을까 막 기도를 하시는 분이. 네네. 그래도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5명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돌빈이 맞춰보세요. 오? 뭐라 그랬을까요? 이 5명이 모두가 책벌레는 내년에 사법고시 절대 합격할 수 없다. 사주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제로다. 0%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딱 2사람, 제 기도를 하셨던 부모님은 확신을 하고 계셨어요. 내년에 합격한다고.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고, 심지어 어떤 사주가 그 5명 중 2분은 책벌레가 내년에 합격하면 내가 사주가를 때려치겠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합격한 걸 보면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신앙을 통해서 또는 자기 마음을 믿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4주 정도는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다.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신점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나 우리 스스로가 덕을 쌓게 되면 네. 이 신점이라는 게 감히 치고 들어오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혹여나 외부의 뭐 이런저런 가머니설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좀 믿어보시면 어떨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짧은 생각인데 네.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사주 뭐 아니면 신점 뭐 무당 이런 식으로 찾아다니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찾아다녀서 좋은 쪽의 이야기를 들어도 바뀌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계속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자기를 믿고 좀 그러면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은 바꿀 수 없는 건 분명하죠, 사실. 네. 네네. 근데 그 A라는 분이 왜 책벌레님을 굳이 데리고 가려고 했었을까요? 데리고 오라고 했었나요? 그 무당은 물건을 돌려주려고 데리고 와라 한 건데 얘는 조금이라도 가까이 데리고 가야 기운을 더 많이 뺏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때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남의 기운 뺏어서 잘 되면 뭐합니까? 그죠? 아유, 그런 게 참 가능할지도 저는 뭐 가능하더라도 금방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 상태 그대로라면 또 다른 좋은 기운을 끊임없이 갈구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오늘 책벌레님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이번 이야기가. 네. 첫 번째 이제 절에서 보이는 그런 귀신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왕할머니가 도와주셨던가 자선을 해하려고 하니 나타나서 좀 무섭게 하신 것 같은, 그렇게 해서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리고 저는 왕할머니가 굉장히 노하신 거라고는 믿고 있는데 그 무당이 당한 거는 그 본인의 시인이 벌을 내린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무당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양밥하고 이런 무당도 아니죠. 잡기 들린 사람이지 뭐. 네, 그래서 이제 본인 꽤 당한 거라고 생각이 저는 또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그 무당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책벌레님께서 또 이런 뭔가 기묘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책벌레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거예요. 사주나 예를 들어서 뭐 신점 이런 거 뭐 재미로 봐라라고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재미로 못 봐요. 막상 얘기를 듣고 거기에 심취를 할 수밖에 없게끔 뭔가 짜여져 있어요. 그 루틴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미로 보기에는 내가 만약에 이런 걸 들었을 때 흘리지 못한다 라고 하면 아마도 맹신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재미로 볼 바에는 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홍동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홍동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일단은 좀 본인 소개가 살짝 처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돼야 또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일단 간단하게 좀 어떤 상황이실까요, 홍동님은? 그냥 저는 몇 주 전에 겪은 얘기고요. 제가 가게를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가게가 혼자 운영하기도 해가지고 100% 예약제로 돌아가거든요. 오, 그러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기존 단골 고객님이랑 있으면서 생긴 일인데, 그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말고요. 이제 네. 본인이 어떤 느낌이신지 본인의 소개? 저는 신이 와 있는데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서 원치 않아도 보일 때가 좀 많은. 어떤 것들이 네. 보였죠? 그냥 뭐 흔히 말하는 뭐 영가도 보이고 아니면은 곧 갇힐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곧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든지 저 사람은 뭐 며칠 뒤에 조금 돈이 좀 들어오겠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좀 남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것들도 보인다는 거죠? 네네네. 뭐 꿈을 꾸지 않은 상태인 맨정신에도 좀 많이 보이고요. 그냥 네. 일상생활에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보여서 이젠 좀 익숙한? 근데 이제 무당은 절대 또 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신 거죠? 네. 네. 일단은 신이 와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걸 거부하는 단계 그 단계 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홍동님께서 겪었던 그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홍동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조그만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다 예약제로만 돌아가요. 네. 근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기존 단골 고객분이 계신데 여성분이세요. 여성분이신데 항상 혼자 오시다가 이번에는 좀 자기 친구랑 같이 가고 싶은데 혹시 같이 갈 수 있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예약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약금을 받아요. 예약금을 받고 이제 예약 확정으로 돌려놨어요. 그리고 그 예약 날짜가 돼가지고 고객님이 오셨는데 말씀드린 친구분이랑 같이 오시더라고요.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우리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다 마스크 끼고 이랬는데 요즘은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사실 얼굴을 뵀어요. 그전에는 항상 마스크를 끼시다가 얼굴을 뵀는데 마스크 꼈을 때도 되게 밝은 분이셨는데 네. 마스크를 벗은 상태는 훨씬 더 밝으시더라고요. 느낌이 네네네. 밝고 웃음도 많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편했던 고객님이었어요. 근데 친구분은 반면에 좀 어두침침하고 좀 분위기가 안 좋다? 편하게 그냥 기존 고객은 홍이라고 하고 친구분은 제가 동이라고 할게요. 네, 동이분은 저한테 사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게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이것만 했는데도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다크하구만.
기분이 너무 나빠서 막, 이 손님 내 가게에 안 왔으면 좋겠다. 오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기분도 나쁘고 갑자기 제가 막 예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어찌됐든 뭐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홍이분 보고 고객님은 이제 먼저 안으로 들어가시고 동의분은 이제 이 홍이분이 하실 동안 대기실에서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동의분이 저 그냥 옆에 가서 친구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원래는 사실 안 돼요. 안 되는데 뭐 다음 예약도 없고 뭐 이분하고 저도 바로 집 갈 예정이었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제가 의자 갖다 드릴 테니까 옆에서 앉아 계시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방해만 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동의분이 일어서더니 가게 주변을 되게 막 어슬렁 거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좀 불편한 게 있으신가? 좀 자리가 불편한가? 아니면 가게 뭐 이상한 냄새가 나나? 싶어가지고 동희님 뭐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 달라고 제가 조금 좀 해소를 시켜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대뜸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는데 저보고 너 버르장머리 없지? 버르장머리 없잖아, 맞잖아, 없잖아 이러면서 나 같으면 이딴 가게 진짜 오기 싫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뭐야?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다짜고짜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지? 기존에 뭐 몇 번 오셨던 고객도 아니고 생판 처음 본 손님인데 갑자기 이러시니까 그리고 심지어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기분이 나빴다고 했잖아요. 기분이 더 나빠진 거예요. 예. 근데 기분 나쁜 거를 손님한테 티를 낼 수는 없으니 그냥 좀 참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우리 할매가 그러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거 느낌이 너무 안 좋다. 이 손님이 내 가게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왜냐면 애초에 어슬렁거리는 것도 무언가 좀 참는 듯한 그런 제스처로 좀 어슬렁거리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동의분한테 동의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사실 고객님들한테 이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 사실 저도 좀 어릴 때부터 보고 느끼고 좀 들리고 다 하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동의님 옆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랬어요. 그리고 저는 색깔로 좀 많이 보이거든요. 사람을 볼 때. 근데 그 동의님은 시커맸어요. 그냥. 옆에 뭐 기운이라고 해야 될지 뭘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시커멓고 그래서 옆에 없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 동희님이 저는 솔직히 동희님한테 뭐 허준이 뭔 이런 말 일제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나 허주 아니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먼저? 네. 그래서 속으로 옳았구나 이거 걸려들었다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이제 홍희님은 반면에 하시다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홍희님 정말 죄송해요. 지금 상황이 좀 요렇게 돼가지고 시간이 좀 지체가 될 것 같다. 제가 이따가 서비스 조금 더 챙겨 드릴 테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려요.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홍희님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상황 먼저 정리하셔도 된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근데 그 동희님이 조금 쇼한다고 느껴졌어요. 쇼한다고 느껴지고 얘가 지금 뭔가 연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좀 신기한 거는 눈이 맛이 같더라고요. 이거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동희님이랑 그렇게 막 실랑이 하는데 갑자기 그 홍희님이 동희분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 너 좀 그만해. 남의 업장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정신 좀 차려라. 너 자꾸 이러면 나 너랑 연락 안 하고 너랑 친구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아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은 머릿속에는 이제 동희님을 빨리 쫓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희님의 친구분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그냥 뭐 동희 고객님 짐이랑 이런 거 다 챙겨서 그냥 내쫓았어요. 이제 가라고. 저도 그 동희님 같은 손님 필요 없으니까
가시라고 영업 방해하시지 말고 이러고 내쪽 꼭 문에 도어락이 달려 있어서 바로 문을 잠갔거든요. 그리고 홍이님한테 가가지고 진짜 죄송해요 이렇게 막 말씀드리니까 예. 그때부터 이제 홍이님이 막 말씀하시는 게 제가 원래는 좀 저런 애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사실 제 직업상 뭐 손님들 말에 어느 정도 맞장구는 쳐줄 수 있지만 그 뭔가 좀 얘기에 막 심하게 감정이입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좀 불이익이 조금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진짜요? 그냥 뭐 이 정도로만 했는데 그 동희 고객님이 원래는 엄청 밝고 막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쉽게 못 지나치고 공부도 잘하고 사교성도 되게 좋은 친구라서 주변에 친구들이 항상 들끓던 애였다. 근데 작년부터 1년간 연락이 되지도 않고 동의를 본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다. 근데 요 근래에 좀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다 얘를 떠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미친 것 같다면서. 근데 또 친구들 말 어느 정도 듣는 거는 좋긴 하지만 홍이님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동희님을 좀 믿자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홍이님은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도 하고 또 먼저 얘기를 꺼내지를 않아서 얘기하기 힘든 얘기인가 보다 싶었고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분 전환 시키면은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동의분이 안 나오겠다라는 거를 겨우겨우 설득시켜서 나온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명히 동의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보고 원장님 이러면서 원장님 검사 볼 줄 알죠? 이렇게 뭔가 좀 써보는 듯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저 검사 볼 줄 몰라요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 엄마가 무당이신데 저도 그 기운을 물려받았다. 근데 분명 보시는데? 이러면서 좀 이렇게 막 웃으시는 거예요. 뭐야,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그 동희님과의 신랑이가 좀 충격이 있었어가지고 크게 신경은 안 썼어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해드리고 이제 가시는데 제가 오늘 돈 안 받겠다고 예약금만 받아놓고 이제 나머지 금액을 원래 결제를 하는데 그거는 오늘 제가 상황도 상황인지라 조금 죄송스럽기도 해가지고 제가 돈을 안 받겠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홍이님은 계속 괜찮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좀 받고 싶지가 않아서 이제 괜찮다고 저 돈 안 받아도 되고 그냥 가시라고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예. 그럼 홍이분이랑 동이분이 다 가신 거잖아요. 혼자 이렇게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막 있는데 좀 벙 뜨여 있었어요. 네. 근데 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좀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홍이분은 분명히 자기 어머님이 무당이라고 얘기하고 그 기운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라고 하는데 왜 친구가 저런 행동을 취하는지 그건 왜 미리 보지 못했던 거지? 그쵸. 싶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데? 도와주기라도 하던가.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동희님은 처음 오는 내 가게에 무언가 찾는 듯한 그런 행동을 취했던 거지?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예. 생각이 이제 꼬리를 물고 막 그러다 보니까 끝도 없이 좀 무섭고 그런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지내는 보살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상황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제 보살님께서 안 그래도 저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제 가게 영업시간이라서 혹시 방해될까봐 우선 전화를 안 했었다. 알아서 전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보살님 말씀으로는 그날 꿈이 되게 안 좋았대요. 네. 그냥 제가 가게에서 대성통곡하는 그런 꿈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그래가지고 뭐 우선은 상황 설명을 드리니까 보살님이 이제 동희님이랑 홍희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냐부터 시작해서 뭐 의상차기랑 언제 왔냐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고객들을 막 관리하다 보니까 고객들 뭐 생년월일 이런 거를 좀 받아요. 생일 이벤트 뭐 이런 것도 보내드리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상하다. 걔네 쌍둥이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친구가 아니라? 네. 사실 동희님이랑 홍희님이 분위기는 정말 달랐는데 외모는 정말 비슷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오, 예. 근데 친구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생일 똑같은 사람 많고 성도 되게 흔한 성이셔가지고 예. 그냥 그래 이분들이 쌍둥이가 아니고 친구라고 하는데 친구겠지. 내가 너무 비슷해서 그렇게 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진짜 쌍둥이가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홍희 고객님이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시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맞죠? 근데 보살님은 그 사람 어머니가 무당이 아니라 본인이 무당이래요. 아, 예. 네, 홍희님이 무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뭐 점사 봐주고 사주 봐주고 뭐 이런 무당이 아니라 예. 좀 안 좋은 일 하는, 좀 올바르지 않은 세상의 이치에 조금 어긋난 그런 일을 하는 분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양밥한다거나 아니면 사기치고 다닌다거나 좀 이런 느낌으로요? 아,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이 홍희 고객님이 처음에 제 가게로 온 거는 좀 가볍게 고객으로 시작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네. 제 기운을 뺏어가기 위함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날이 기운을 완전히 뺏어가는 그런 날이었다고. 예. 근데 저는 조금 궁금했어요. 저는 뭐 신을 직접적으로 막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기운을 뺏어갈 수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보살님께 여쭤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물건을 뭐 가져가고 아니면은 뭐 어떤 부적이 막 그런 걸 쓰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몸이 좀 닿고 아니면 뭐 만지고 이런 것만으로도 기운이 옮겨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제 기운이 계속 갔었던 거잖아요. 접촉이 있었다면, 그죠? 네, 그쵸. 제 직업상 접촉이 무조건 필요한 직업이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물어보니까 원래는 볶은 통팥이랑 볶은 그 굵은 소금, 천일염 이런 게 필요하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팥이랑 소금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볶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팥도 어찌 보면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그냥 안 볶으면 완전 생 씨앗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지나서 싹이 자랄 거 아니에요. 싹이 자라면서 거기에 옮겨온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냥 얘네들을 속이는 거래. 볶은 통팥이나 소금 이런 거는 보면은 기름 없이 볶고 하면은 볶은 티가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 테면 와봐라. 이런 식으로 조금 속이는 거래요. 그래서 볶은 통팥이랑 볶은 천일염이 필요한데 너가 뭐 가게니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고 우선은 급한 대로 소금 치고 이제 막걸리 사서 앞에 뿌려라.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가게 곳곳에 좀 둘러봐라. 틈 사이든 뭐든 다 둘러봐라. 걔네가 너가 나오기 전에 무슨 행동을 벌였는지 모른다.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너무 무서워서 보살님한테 보살님 그러면 제가 청소를 할게요. 대청소를 할게요. 어차피 대청소 해야 됐었다. 근데 저 너무 무서우니까 전 좀 겁이 엄청 많거든요. 너무 무서우니까 전화 안 끊으면 안 돼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청소해라. 막 청소 열심히 하고 했는데 다행히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살님이 하신 말씀이 양밥이든 기운 뺏어가는 거든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면은 부메랑처럼 되돌아간다. 오. 하지만 되돌아 맞는 거를 늦추는 방법이 있다. 기존의 터에서 벗어나서 다른 터로 간다. 그냥 단골 하나 잃었다고 생각하고 홍희님이랑 연락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예약금 받았지? 웬만하면 예약금도 돌려줘라. 오. 근데 너가 돌려주겠다고 다시 연락을 하면은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돈을 더 주려고 할 거다. 근데 그런 거 절대 꺾이지 말고 단호하게 돌려줘라. 느낌이 너무 안 좋다. 네. 그리고 너가 느끼는 거는 웬만한 것들은 다 맞으니까 너 자신을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느낌을. 네네네. 그리고 나는 뭐 이런 쪽에서 종사하지만 이런 네. 쪽에 일을 하지만
너는 내가 모시는 신보다도 더 높은 신이 왔으니 너의 느낌을 믿어라. 그리고 나중돼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 와도 홍이 분이라고 의심이 되면 대답도 말고 그냥 바로 끊고 차단해라 라고 하시고 그렇게 보살님이랑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이제 바로 홍인 분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냥 유도리 있게 돌려댔어요. 서비스 해드리는 중에 상황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못 내드려서 돈을 받기 너무 죄송스럽다. 그러니 계좌번호를 주시면 예약금도 돌려드리겠다 네. 하니까 진짜 소름 돋게도 보살님 말씀대로 돈을 더 주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뭐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약금 2만 원을 받거든요. 그럼 나머지 금액이 8만 원이잖아요. 예약금 돌려드리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기존 정가인 이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한 5만 원, 10만 원 더 얹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고 싶다고. 예.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만약에 돈을 주더라도 정가에 맞춰서 주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가보다 더 많은 액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네. 또 이제 저는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보살님 말씀도 보살님 말씀이지만 혹시나 장사하면서 이거를 제가 무턱대고 받아놨다가 탈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이유 없는 돈은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제가 너무 좀 더 스스로가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라고 생각이 돼서 네. 돈을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서비스만 받으러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막 돈을 자기는 보내줄 거다. 그래서 뭐 예약금 보낼 때 제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계좌번호에 돈 넣을게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넣으셔도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환불 드릴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손이분이랑 막 실랑이를 좀 벌였어요. 한 10분 정도? 결국에는 계좌번호를 얻어내서 이제 예약금을 보내드리고 제가 다음에 홍이님을 받지는 않을 거지만 그냥 뭐 말로만 다음에 오시면은 제가 더 열심히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예. 전화를 끊고 하는데 이게 제 폰이 통화 녹음이 돼요. 아, 예. 통화 녹음이 되는데 나중에 제가 그 통화 녹음을 들어봤을 때 그냥 좀 희미하게 그냥 숨소리 정도로만 들렸는데 제가 전화를 끊을 때 진짜 미세하게 작은 목소리로 들켰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또 끊겼어요, 전화가.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와 이거 내가 진짜 보살님한테 전화하길 잘했다. 나 혼자 생각했다가 그래 이참에 뭐 단골이라고 하더라도 나 이런 사람 안 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다 차단을 했어요. 차단을 했는데 이제 네이버에 가게나 식당이나 뭐 이런 거 검색하면 막 요즘은 뭐 톡톡 상담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다음 날에 거기로 뭐 연락이 하나 왔어요. 근데 톡톡 상담은 이제 그 고객분들의 실명이 보이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설정한 닉네임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닉네임이 처음 보는 닉네임인데 메시지를 딱 보자마자 바로 차단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원장님,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나네요. 정말 깊은 인연이 될까 싶지만 아쉽네요. 이러고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바로 차단하고 그 홍이분이 그 뒤에도 모르는 번호로 좀 연락이 오기는 했었는데 제가 그냥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더 믿으라고 했잖아요. 보살님이. 네. 그래가지고 다 끊고 그 번호마다 다 차단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제 주변에 좀 흔히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좀 기운 뺏어가려고 하는 무당들이. 네네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일반인들처럼 예. 주변에 막 곳곳이 정말 잘 숨어 있대요. 예. 잘 숨어 있다고 하고 이렇게 사람 기운을 뺏어서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신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기운은 충분히 옮겨받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성공도 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무당이 아니지만 기운이 좋으니까 뺏어가려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굳이 신이 오고 안 오고 이런 걸 떠나서 뭐 집안 네. 대대로 내려오는 기운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 자체만으로 기운이라든지 사실 이런 거는 다 존재를 하잖아요. 예.
그런 기운을 좀 뺏어 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걸 훔쳐가네요. 네,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면 홍동님이 이런 일을 겪게 된 이유는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하셨겠지만 귀신을 본다든지 아니면 또 신이 내려와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뭔가 안 좋은 미래, 좋은 미래도 보였다고 말씀은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으로 귀신 봤던 이야기도 잠깐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해요. 처음으로 어떻게 귀신을 보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보였어요. 제가 제일 기억하는 그 나이는 4살, 5살 정도인데, 어릴 때구나. 예. 네, 제가 오빠가 있는데, 네. 오빠랑 어릴 때 항상 학원을 같이 다녔어요.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맞벌이셔서 어릴 때부터 그냥 뭐 조그만하게 미술 학원이나 뭐 이렇게 좀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뭐 학원을 갔다가 집에 오는 그 과정들이 다 항상 옆에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이상하게 저랑 같이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저는 뒤떨어져서 걸어가고 아니면 제가 뭐 오빠 쫓아가고 이러는데 보면은 항상 뭐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무언가 좀 쳐다보는 느낌이 좀 들어요.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뒤돌아보면 뭐 아무것도 없고 아니면은 뭐 그림자 같은 게 슥슥 지나가거나.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나 자꾸 누가 막 나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이러면서 나 조금 무서워. 근데 오빠가 너무 빨리 걸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부모님은 너가 겁이 많아서 그래. 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귀신의 얼굴을 본 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요. 오. 제가 귀신을 보면서도 바위는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모의고사 치고 엎드려 잘 때 네. 그때 처음으로 바위를 눌렸었거든요. 근데 그 바위 눌리고 나서 이제 뭐 밤에 야자하고 학교 스쿨버스 내리면은 한 10시 40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시간대에 저희 집까지 또 걸어오는 게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저희 동네 자체가 시골은 아닌데 산에 둘러싸여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 뭐 나무도 많고 좀 신기한 게 저희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 네. 숲이. 왜 우리 뭐 대나무 있으면은 막 많이 보이고 막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 음지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맞아요. 대나무도 보이고 바로 옆에는 그 폐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가 어릴 때는 공중 화장실로 이용했는데 요즘은 거기를 다 잠가놓고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거기 창문 보면은 약간 철망 같은 걸로 창문이 막혀져 있어요. 근데 뭐 다 녹슬어가지고 분위기가 좀 무서워요. 거기를 지나쳐야지만 저희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다른 길은 없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보고 오늘따라 좀 무섭다 싶어서 빨리 들어가야지 하고 호다닥 들어가는데 무섭기는 하면서도 찝찝한 마음에 한번 뒤를 돌아봤거든요. 근데 그 철망으로 되어 있는 창문 안으로 뭔가 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헝클어진 머리의 그런 여성분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잠겨져 있는 문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싶으면서 막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엘리베이터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절대 뒤를 안 돌아봤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을 누르면은 그 기다리고 있었던 그 각도에서 뒤돌게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타서 문 닫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정면을 또 응시를 했는데 제가 봤던 그 뒷모습이 분명히 창문 안에 있었는데 창문 밖으로 나와서 있는데 그게 뒷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앞모습이더라고요. 그때 처음 분명히 머리는 뒷모습인데 다른 앞모습이었어요. 진짜 순간 이 세상에 뭔지도 모를 그것과 저만 있는 것처럼 순간 귀에서 삐 소리가 나더라고요. 삐 소리가 나면서 손이 막 덜덜덜 떨리기 시작하고 손에 땀이 나고 와중에 또 엘리베이터 문은 왜 이렇게 느리게 닫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진짜 거리가 좀 어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생생하게 보였거든요. 뭐 신발 안 신고 있고 맨발에 그리고 손과 발가락 사이에 뭔가 피가 굳은? 오, 검붉은. 네네네. 그런 형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그 위압감이 좀 엄청 났었던 네. 그때가 귀신 처음 본 날이었지 싶어요. 제대로 딱 마주한 날. 네. 근데 뭐 그 뒤로는 계속 다 생생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맨정신에도 길 가다가도. 네. 길 가다가도 보이고, 아니 뭐 저 사람 옆에 뭐가 딸려온 건지 모르겠지만 딸려온 것들도 보이고, 그리고 예전에 친구들이랑 드라이브 가다가 산 너머로 뭐가 막 자꾸 산 정상쯤에서 뭐 움직이는 거예요. 예? 길다랗게.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절대 산에서는 사람이 보일 수 없잖아요. 저 너머의 산에서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의 형태를 한 뭔가 제가 봤을 때 연가 같았어요. 저승길 가는 연가 같았는데 이제 줄을 지어서 가는 뭐 그런 것도 보고. 아, 저승길 가는 것 마냥. 네. 그러면 혹시 전혀 상관없이 길을 가다가 진짜 기억에 남는 와, 저 사람엔 저런 게 붙어 있냐? 뭐 이런 진짜 저 사람은 왜 어떤 행동을 했길래 저런 게 붙어 다니냐? 했던 거 기억 남는 거 하나 있으세요? 네, 좀 여러 개 있는데 그중 하나는 젊은 남성분이셨는데 예. 저보다 좀 어려 보였었어요. 예. 한 20대 초반? 오. 중반쯤 보였었는데 되게 좀 젊었는데 그 사람 머리며 어깨며 등이며 다리며 상관할 것 없이 그냥 갓난애기들 있죠. 응애 거리면서 다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나 왜 죽였어? 나 왜 버렸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같이 가자. 뭐 이러고. 근데 그 남성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냥 친구랑 옆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쓱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속으로 이제 그 애기 사생을 많이 시킨 사람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여성분들 쪽에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건가? 저도 웬만해서 태아령 같은 경우에는 네. 여성분한테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사는 지역이 좀 많이 작다 보니까 좀 네. 건너예요. 이거는 뭐 시간 지나서 좀 얘기를 드리면 뭐 제 친구의 아는 동생이더라고요. 아. 근데 많이 좀 안 좋은 걸로 교도소를 좀 왔다 갔다 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좀 이력이 있었구나. 네. 야, 그래서 너무 놀래서 그런 애랑 아는 동생 사이 먹지 말라고. 아니, 그럼 홍동님, 그 아까 색깔 얘기 하셨는데, 시들무에도 색깔로 이렇게 구분하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셨긴 했지만, 이런 사람은 마주하면 안 된다는 게 검은색이겠죠? 사실 사람마다 색깔로 보는 그 시선이 좀 다 달라가지고. 그렇죠, 예. 네. 저는 검정색으로 보고 다른 사람은 뭐 다른 색으로 볼 수 있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검정색이랑 그리고 약간 좀 검붉은 색이 있어요. 오, 예. 검붉은 색이랑 좀 붉은 계열. 여기는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딱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이 색깔은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색깔이 있네요. 네. 어두울수록 좀 그렇고, 색깔이. 네. 근데 반면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노란색으로 보이는 사람은 진짜 쉽게 말해서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이요? 네. 특정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할 정도의 집착을 가지고 있는 미친 사람. 한 가지 뭔가 막 엄청 미쳐있다. 네. 일단 미쳐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게? 웬만해서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는 안 좋은 거에 조금 가까웠어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네. 사람들. 네. 노란색이라고 하면 이렇게 드래곤볼 같은데, 막, 기 하면 막 이렇게 초사이언 될 때 노란색 나오는데 그 미쳤거든요, 그 주인공도. 네. 그런 게 있군요. 그러면 좀 좋은 쪽의 색깔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흰색이랑 그리고 약간 푸른빛 나는 흰색이랑 그리고 연핑크색. 연핑크. 네. 파스텔톤 이런 것도 좋은 건가요? 밝은 쪽은? 네네네. 근데 흰색이 제일 짱이에요. 맑은 사람들? 네. 근데 그런 맑은 분들은 좀 피해를 많이 보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사실 맑은 거랑 피해를 많이 보고 다니는 거랑 조금 별개더라고요. 예? 네. 제가 보는 흰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맑은 사람은 사실 색깔로 구분이 잘 안 돼요. 마냥 맑기만 한 사람. 근데 맑으면서
기가 같이 센 사람은 흰색으로 보여요. 오. 그러니까 투명 색깔과 흰색은 다르다. 네네네. 그런 느낌이겠군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네. 기가 약하면 더 많이 들러붙고 막 그런 걸 느끼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기가 약한 사람은 사실 안 들러붙어요. 오히려 기가 센 사람이나 기가 애매하게 센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들러붙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거는 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기가 세면 센 귀신들이 붙어먹는다. 네. 오히려 더 그릇으로 삼으려고 네, 딱 맞아요.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기가 세면 얘네들이 만약에 뭐 영가들이 네. 기가 센 사람한테 옮겨 붙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기는 내 놀이터다. 저기에 있으면 그 어떤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하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다 옮겨 붙으면 이 아이를 내가 마음대로 좀 놀려먹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딱 그렇게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제가 무슨 색인지를 자꾸 궁금해하시는데 누가 봐도 저는 검은색 아니겠습니까? 검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딱 어둑어둑하니. 그리고 그거 있어요. 네. 우리 보통 사자는 검정색이잖아요. 그렇죠. 검정색 옷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안에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이 좀 들러붙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러세요? 저 검정색 은근 좋아하는데? 깔끔하게 해갖고 좀 좋아하는데, 이제 다 좀 밝은 톤으로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말을 좀 잘 듣는 타입이라 가지고. 네, 오늘 홍동님께서 일단은, 살짝쿵,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라고 이제 소개 겸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신 건데, 다음번에 또 제대로 된 에피소드 한번 싹 한 번씩 풀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홍동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동님께서 저에게도 말씀은 해주셨지만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고, 막힘이 없으세요. 이야기 하시는데.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 여러 가지 겪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하시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응원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